혹시 삼성문화재단에서 만든 리움미술관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수집했던 예술작품들도 여기 거의 대부분 여기에 있는데 이걸로 컬렉션 전시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여기 가보니까 현관 초입에 웬 노숙인이 누워 계셔가지고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미술관이고 그래도 삼성가에서 만든 미술관인데 보안 요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다음에 좀 야외라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이게 딱히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진짜 사람은 아니고 전시의 일부였습니다. 요즘 미술계의 악동이라고 부르기엔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그렇게 불리시는 이탈리아 설치미술 작가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분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만드신 작품들 중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 벽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테이프로 막 갖다 붙여놓고 1억 4천만 원에 파셨다고 하거든요. 밀라노 광장에다가는요, 손가락으로 욕하는 대형 대리석 조각상 뭐 이런 거를 설치하기도 했었고, 이 18K 황금으로 만든 병기도 설치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잖아요. 이분이 노숙인의 모습을 설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다가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이에서 소외된 것들을 배치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화려한 도시의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바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주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노숙인입니다. 비님 혹시 터미널 보신 적 있나요? 영화 터미널? 안 보셨어요? 좀 보세요. 뭐 다 물어볼 때마다 전혀 모르시죠. 이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면 동유럽 출신의 어떤 남자가요,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국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갑자기 내전이 일어난 뉴스를 딱 봐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여권이 정지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입국이 안 되니까 공항에서 이제 노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샤롤 드골 국제공항에서 18년간 노숙을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공항에서 노숙을 한다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공항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영화처럼 뜻밖의 이유로 오갈 데 없이 난민 신세가 된 거예요. 사실상의 난민인 거죠. 자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도 발견이 되곤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 공원이나 거리 혹은 역이나 버려진 건물 이런 데서 보통 노숙인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쉼터나 아니면 쪽방, 고시원 이런 주거 공간에서 임시로 거주하는 분들도 노숙인으로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좀 의문이 생기겠죠. 왜 길에서 자는 것도 아닌데 노숙인이라고 부르느냐? 이슬노자의 잠잘숙, 그러니까 이게 야외에서 잔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 성어인 풍찬 노숙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인데요. 바람 부는 데서 밥 먹고 이슬 맞으며 잔다, 즉 이 객지에서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이동 수단이 좋지 않고 숙박할 곳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 날이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야외에서 잠을 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노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렇게 멋있게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리의 노숙인들의 평균 주거기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0년을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매년 좀 꾸준히 노숙인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분들이요, 이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을 통해서 이 사회로 재진출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시설 입소와 퇴소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마치 회전문처럼 노숙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나라나 노숙인은 존재하고 특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 이 노숙인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뉴욕 같은 대도시만 하더라도요, 매일 밤 노숙인 쉼터를 찾는 사람만 6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더 심각해진 건요, 이 팬데믹 이후에 더 숫자가 많이 늘어나던 건데요, 마약이나 강력범죄 문제로 도시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낭만의 도시라고 여겨지는 파리 같은 대도시에도 노숙인의 모습은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전체 노숙인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이 노숙인이 되는 계기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거리로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요, 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요, 노숙인에 대한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숙인 하면 서울역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서울역이 만들어지면서부터입니다. 산업화에 서울로 노동을 하러 온다는 건 그냥 서울에 대한 동경도 있지만 농촌 혹은 어촌에서의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본인의 원래 고향에서 먹고 살 길이 막혀서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아무 연고 없이도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럼 뭐 하겠어요? 서울역에 와서 노숙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서울역에 등장부터 있었는데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해방 직후. 지금 서울역 광장에 텐트처럼 이렇게 그냥 천막을 다 치고 있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노숙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도시 빈민, 불황자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셨던 건데, 그게 IMF 이후가 되면 노숙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이제 변화가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IMF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는 거의 없나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한라그룹 부도입니다. 해외정밀도 부도를 신청했습니다. 육구하그룹도 부도 신청했습니다. 대우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별 면담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호탄이 된 게 한보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보그룹이라는 회사가요, 80년대 대치동 음마아파트 건설로 재계 급부상한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사업 규모를 늘리면서 거액의 돈을 좀 대출을 받으려고 정계라든지 금융계 핵심 인사들한테 뇌물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은행들도 수조 원대의 대출을 이 한보그룹한테 승인해 줬던 거죠. 근데 이게 금융 비리 사건이 이게 터지게 되면서 이 사건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한보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보그룹한테 무리하게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도 당연히 난리가 난 거죠. 은행이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돈이 돌겠어요? 돈이 이제 말라가는 거죠, 자금줄이. 이 한보그룹 못지않게 사실 빚이 많은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업들이. 당시 국내 1000대 상장 기업 중에 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된 곳이 300여 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589%. 근데 당장 이들이 은행에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이 오늘 끝내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재계 순위 25위인 뉴코아그룹이 오늘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재계 12위인 한라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려증권이 오늘 부도를 냈습니다. 혜태그룹이 오늘 끝내 부도를 냈습니다. 이도파 백화점이 오늘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 10대 재벌도 안심할 수 없다는 한간의 얘기가 현실로 드러나 충격은 더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깊고 클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는 평범하게 셀러리맨으로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되니까 개인의 삶이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속한 가족도 위험에 빠지고 해체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오갈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전까지는 보통 이런 분들을 불황자 혹은 거지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회에서 완전히 관심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누군가의 가족 혹은 어느 가족의 가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분당하고 나서 내줄 돈으로 쓰러졌죠. 누가 써주라 해서 50이 넘었는데. 5개월 전부터 망가졌어요, 내가. 회사를 하다가 애는 하나 있는데 누나네 집에 있고. 작년에 경찰이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이런 첩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구에 전문적으로 대포 통장을 개설해주고 이걸 범죄 조직에 유통해주는 조직이 있다. 수사해보니까 실제로 존재를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048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유통한 자금 규모만 무려 12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유령법인 대표로 누가 있었는지 좀 살펴봤더니요, 중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조직에서 중요한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체포를 했는데 조직원이 아니라 노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노숙인들처럼 이렇게 전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명의만 빌려주면 원룸도 제공하고 일주일에 20만 원씩 생활비도 준다고 하니까 덥석 승낙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거리를 좀 떠돌아오는 노숙인들은요, 각종 범죄에 당연히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절도 피해 경험은 물론이고요,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명의 도용이나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합니다. 한때 신안 염점노예 사건으로 알려졌었던 이 노동착취랑 폭행 감금 피해자들도 상당수가 노숙인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여성 노숙인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 노숙 생활 중에 이 성범죄로 인해서 임신을 하거나 낙태 혹은 원치 않는 출산을 하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자면은 남자들이 젊고 늙고가 없어. 전부 다 그냥 여자가 보이면은 뭐 새로 보인다. 그러면은 꼬시려고 밥 먹자기도 하고 너 나와 같이 갈래? 그러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노숙인들은 무법자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일탈 행동을 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이 되는데요. 한 번은 이 택배회사 직원들이 KTX를 통해 서울역에 도착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역에 도착하고 보니까 배달해야 할 박스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범인을 찾았는데 그 범인이 바로 인근을 배회하고 있던 노숙인들이었습니다. 택배 박스는 이미 훼손이 되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생선회가 들어 있었는데 노숙인들이 이거를 다 먹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이 웃지 못할 사건의 주범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반면에 이 사람들을 위협을 하거나 이 피해를 줘가지고 실질적인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뭐 물건을 훔치거나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이 가해자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노숙인들은 오랜 시간 도시 속을 떠돌아다니면서 범죄의 피해자로 혹은 가해자로 양쪽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경계인으로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영화 터미널의 모티브가 되었었던 남자 메헤란 카리미 나세리 씨는요, 평소에 공안 직원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이 친구처럼 지냈다고 전해지거든요. 직원들이 이 나세리 씨를 알프레드 경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라고도 하고요, 직원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선뜻 사용하게 해줬다라고도 합니다. 이 10수년 동안의 공안 노숙이 지속되는 동안에 프랑스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나세리 씨가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이나 더 머물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사회로 나갔지만 사망하기 몇 주 전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떠나는 것은 가능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머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한다는 불안감이 컸다. 많은 노숙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탄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IMF요? IMF가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반에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사업에 실패하신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이제 시골로 도망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정말 많은 실업자가 생긴 거죠. 요거와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죠. 모르십니까? 오락실이라는 노래.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됐어. 오락실에 들어. 오락실에 갔는데 양복 입은 아저씨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알고 봤더니 자기 아빠였던 거죠. 출근 복장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한테 숨기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노숙인 만큼 갑자기 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 때문에. 가족들한테 숨기고 나왔어요. 근데 6시까지는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산에 가는 거죠. 슬픈가요? 눈물이. 그래서 양말을 여기 이렇게 하고 양복을 입고 등산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숨기고 오락실이랑 산에 셀러리맨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가는 거죠. 그랬습니다, 이때.